그깟 30억, 네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갚아. 당장 그 신발 벗고 나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를 억지로 벗겨 이글거리는 난로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타는 고무 냄새가 거실에 퍼지는 가운데 영하 15도의 한겨울밤에 맨발로 내쫓긴 며느리.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어머니 등 뒤에 숨어 비열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30억 원의 도박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얼어붙은 눈밭 위를 맨발로 걷던 그 여자. 발바닥이 찢어져 눈 위로 핏방울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다시 두드리지도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서늘한 한마디를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이 며느리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문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겨울밤 영하 15도의 매서운 눈보라가 서울 외곽 고급 주택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중 유리창 너머로 눈발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데도 최민우의 저택 거실에는 바닥 난로가 이글이글 타오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넓은 거실 한가운데 윤혜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의 앞에는 이혼 서류 2장과 채무 인수각서 1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인주가 찍힌 도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정난이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다리를 꼬아 올렸습니다. 빨리 안 찍어. 네가 뭘 잘했다고 버티는 거야. 어휴, 꼴 좀 봐라.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억울해? 엄정난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혜원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하얗게 질린 살갗 위로 붉은 자국이 번졌지만 혜원은 고개를 들어 똑바로 엄정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빚은 민우 씨가 도박장에서 끌어다 쓴 돈입니다. 왜 제가 이걸 떠안아야 합니까? 아이고, 이것 봐라. 남편이 쓴 돈을 와이프가 갚는 게 뭐가 이상해? 네가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민우가 도박판에 발을 들였겠어? 엄정난이 손가락으로 혜원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소파 뒤에 서 있던 최민우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집에 오면 맨날 잔소리에 눈치해.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었지. 네가 떠안아야 하니까 떠안는 거야. 최민우는 어머니의 등 뒤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시선을 바닥에 깔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그 말을 하면서도 혜원과 눈을 마주칠 배짱은 없는 사내였죠. 어머님, 30억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갚습니까? 내 팔자가 그런 걸 내가 어쩌라고. 몸이라도 팔든 땅이라도 파든 네가 알아서 해. 엄정난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굽이 높은 실내화로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올리며 혜원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난로의 붉은 불빛이 엄정난의 얼굴을 반쪽만 비추었고 그림자가 드리운 나머지 반쪽은 마치 가면처럼 어둡게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말한다. 도장 찍어. 안 찍으면 내가 네 부모 산소를 파버릴 줄 알아. 엄정난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혜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금액이 눈에 박혔습니다. 30억 원. 전업주부로 살아온 32살 여자가 평생을 갈아 넣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저는 이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기? 웃기고 있네. 엄정난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혜원의 얼굴 앞에 펼쳐 보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기 봐. 네 이름, 네 주민번호, 네 서명. 법적으로 네 빚이야. 이 멍청한 년아.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 없지? 그러니까 닥치고 도장이나 찍으란 말이야. 혜원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빼곡한 차용증 앞에서 혜원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2년이 끝까지. 엄정난이 혜원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혜원의 턱살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혜원은 이를 악물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정난은 뒤로 살짝 물러서며 오른손을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담배갑 크기의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고 엄정난의 엄지손가락이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작은 움직임은 찰나에 끝났습니다. 엄정난은 입꼬리를 올리며 최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야, 네가 직접 말해봐. 이 돈이 대체 누구 빚이야? 최민우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 움찔하더니 마른 침을 삼키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내 빚이지, 원래는. 근데 어차피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놨으니까 이제 혜원이 거잖아. 뭘 이렇게까지 따져. 최민우는 그 말을 하면서도 혜원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손톱만 뜯고 있었죠. 엄정난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녹음기에 담긴 것을 확인하듯 코트 안주머니를 살짝 어루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핏줄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혜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4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던 손, 남편의 술값 청구서를 몰래 갚으러 새벽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뛰던 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4년이었습니다. 혜원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3장에 차례로 도장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장을 내려놓은 혜원이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혜원의 목소리에는 구걸이 없었습니다. 엄정난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뭐, 나간다고? 울면서 매달리지도 않고?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엄정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에 자존심이 뒤틀린 것이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건방을 떨어 엄정난이 2걸음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혜원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넓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고 혜원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혜원은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고개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남의 집 귀한 아들 피를 빨아먹으려 들어? 그깟 30억, 네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갚아. 당장 그 신발 벗고 나가. 엄정난이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발밑을 노려보더니 허리를 숙여 혜원이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를 억지로 잡아벗겼습니다. 혜원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엄정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화 한 켤레를 번쩍 들어 이글거리는 난로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낡은 천을 삼키며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고 타는 고무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당장 그 꼴로 나가. 맨발로. 엄정난이 혜원의 등을 두 손으로 세게 떠밀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원의 맨발이 현관밖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을 딛는 순간 발바닥 전체를 관통하는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엄정난이 킬킬대는 웃음소리와 최민우가 헤헤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혜원의 턱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경직되었습니다. 혜원은 주먹을 불끈 쥐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깟 신발 더러워서 벗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세요. 제가 다시 당신들 앞에 서는 날 그땐 당신들 목숨줄을 쥐고 흔들어 줄 테니까. 혜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그 한마디가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혜원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얇은 혹겹 옷 하나만 걸친 채 혜원은 화려한 저택들이 늘어선 골목을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음 조각이 맨발바닥을 찢어 놓았고 눈밭 위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번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이혼 서류 부본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발과 뒤섞여 흩날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혜원의 작은 체구가 매서운 겨울바람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밭 위에 찍힌 맨발 자국과 붉은 핏자국만은 선명하게 남아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잔혹하지만 담대한 복수의 첫걸음을 또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쫓겨난 지 10여 시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변두리 시장 골목의 으슥한 쓰레기장 옆이었습니다. 혜원은 시장 뒷골목 철제 쓰레기통과 검은 봉투 더미 사이에 몸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검푸르게 변해가는 두 발을 부여잡은 손가락마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퀴퀴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혜원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숨 쉬어야 해. 숨만 쉬면 돼. 혜원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하얀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지독한 허기가 뱃속을 쥐어짜자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신문지와 음식물 찌꺼기 사이에서 꽁꽁 얼어붙은 빵 조각 하나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게 핀 그 빵 조각을 혜원은 소매로 문질러 닦았습니다. 먹어야 산다. 먹어. 혜원은 이를 악물고 돌덩이처럼 딱딱한 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얼음 결정이 섞인 빵이 잇몸을 찢었고 텁텁한 곰팡이 맛이 혀를 덮었습니다. 식도를 찢고 넘어가는 고통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혜원은 목구멍을 틀어쥐듯 억지로 삼켰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한우 오마카세 식당의 VIP룸에서 엄정난이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대리석 테이블 위로 최상급 한우가 지글지글 기름꽃을 피우며 구워지고 있었죠. 자, 민우야. 오늘부터 우리 세상이다. 그 눈치 없는 년 쫓아냈으니 이제 편하게 살자고. 엄정난이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최민우가 어머니의 잔에 자기 잔을 부딪히며 희죽거렸습니다. 30억이 고스란히 그년한테 넘어갔으니까 우린 깨끗하지. 엄마 진짜 대단해. 당연하지. 이 엄마가 누군데? 쓸모없는 건 버리고 써먹을 건 뼈까지 우려먹는 거야. 엄정난이 잘 구워진 한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민우도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고기를 개걸스럽게 집어먹으며 킬킬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년이 마지막에 한 말 있잖아. 목숨줄을 쥐고 흔든다나 뭐라나. 뭐? 그 거지 꼬라지로? 내일이면 얼어 죽어도 뉴스에도 안 나오려니. 엄정난이 콧방귀를 뀌며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그 무렵 쓰레기장의 혜원은
빵 조각마저 다 떨어진 채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직. 혜원의 중얼거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결국 혜원의 시야가 까맣게 전멸하더니 눈 쌓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옆으로 쓰러져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누운 혜원의 맨발에서는 피고름이 흘러 얼어붙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흙기치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경그룹 대저택의 총괄 주방장 오정심이 식자재 검수를 마치고 남은 부산물을 버리기 위해 시장 뒷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정심이 쓰레기장에 봉투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검은 봉투 더미 사이에 미동도 없이 웅크려 있는 혜원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정심이 허둥지둥 다가가 혜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피투성이가 된 채 꽁꽁 얼어붙은 맨발을 보고 정심의 표정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이 추위에 맨발로 다니다가. 얘야, 눈 좀 떠봐. 눈 떠. 정심이 혜원의 뺨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혜원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어보니 미약하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정심은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을 벗어 혜원의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찬바람이 정심의 얇은 속옷을 뚫고 들어왔지만 정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혜원을 등에 업었습니다. 쓰러진 어른 하나를 업기엔 정심의 체구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만 버텨. 내가 데려갈 테니까 조금만. 정심은 헐떡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경그룹 저택의 철통 같은 경비원들의 시선을 피해 정심은 직원 전용 후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 열쇠를 덜덜 떠는 손으로 돌려 문을 열고 주방 옆에 딸린 자신의 비좁은 직원용 숙소로 혜원을 몰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정심은 방바닥의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두꺼운 이불 여러 겹으로 혜원의 몸을 감싸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동상 걸린 혜원의 맨발을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검푸르게 변한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심의 투박한 손이 조심조심 문질러 녹이며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의 딸 발을 녹이고 있을 줄이야. 정심은 혼잣말을 하면서도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혜원은 굳게 닫혔던 눈을 떴습니다. 낙지만 깨끗한 천장이 보였고 이불 속에서 올라오는 낯설지만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신이 드나 보네. 방 한쪽 작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끓이던 정심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혜원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방이야. 넌 시장 쓰레기장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 정심은 뚝배기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을 들고 혜원 앞에 놓았습니다. 혜원의 코끝으로 고소한 국물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말 말고 먹어. 식으면 맛없어. 정심이 숟가락을 혜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속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면 그게 사람이야? 정심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원이 정심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정심은 멋쩍은 표정으로 혜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국물에 눈물 떨어지면 짜잖아. 혜원이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정심은 잠시 혜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정은 묻지 않을 테니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이곳 주방 보조로 숨어 지내. 여기 우경그룹 회장님 댁이야. 일은 고되지만 밥은 굶지 않아. 혜원은 이불 위에 이마를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밥값이나 해. 정심이 툭 내뱉으며 돌아앉았지만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혜원은 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 비좁은 방 안의 공기만은 국밥 김과 보일러 열기로 뭉근하게 따뜻했습니다. 혜원은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몸을 완벽히 추스른 혜원은 우경그룹 저택의 가장 말단 주방 보조로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100인분의 채소를 다듬고 육수에 쓸 사골을 끓이고 찬장을 닦고 바닥을 훔쳤습니다. 다른 보조들이 대충 넘기는 양념의 간도 혜원은 혀끝으로 일일이 맞추었고 정심은 혜원의 미각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혜원아, 이 된장찌개 간 좀 봐봐. 정심이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간은 맞는데요. 된장을 너무 오래 끓이셨어요. 풍미가 날아갔습니다. 마지막에 한 숟가락 더 넣고 불을 바로 꺼야 향이 살아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심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주방에서 30년 일한 나한테 된장찌개 잔소리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주방장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아니, 한번 해봐. 내 말대로. 혜원이 된장 한 숟가락을 넣고 바로 불을 끄자 정심이 국물을 떠서 맛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이게 맞네. 30년 경력이 이 꼬맹이한테 졌어. 정심이 혀를 차면서도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혜원은 정심의 오른팔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에는 혜원이 눈에 가시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괄 집사 신여진이었죠. 이 저택의 모든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신 집사는 갑자기 굴러들어온 주방 보조가 정심의 총애를 받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 혜원이 대연회장의 대리석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 집사가 굽이 높은 구두를 또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 이거 누가 닦은 거야? 신 집사가 혜원을 내려다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제가 닦았습니다, 집사님. 이게 닦은 거라고?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신 집사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옆에 놓아둔 흙탕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양동이가 쓰러지며 시커먼 흙탕물이 혜원이 방금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 위로 콸콸 쏟아졌습니다. 다시 닦아. 깨끗하게 안 되면 오늘 밥 없어. 신 집사가 차갑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혜원은 이를 악물고 쏟아진 흙탕물을 걸레로 다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젖었고 손등이 시렸지만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심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저택의 권력 서열상 총괄 집사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것은 자기 목줄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신 집사의 추가 지시로 지하실 창고를 다시 청소하게 된 혜원은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창고 안쪽 구석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환풍구 앞에 웅크리고 앉은 신 집사가 빨간색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찾아도 절대 못 찾아. 7년치 장부가 다 들어있으니까. 신 집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환풍구 뒤쪽 틈새에 빨간색 USB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혜원은 짐더미 뒤에서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신 집사가 창고를 빠져나가자마자 혜원은 환풍구의 정확한 위치를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빨간 USB, 환풍구 오른쪽 세 번째 나사 뒤. 혜원은 입안으로 낮게 되뇌며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택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경그룹의 총수인 한태권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죠. 오래된 우울증과 심각한 거식증에 시달리던 한 회장은 전국에서 날아온 미슐랭 셰프들의 음식을 죄다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음식이야? 당장 치워. 한 회장이 은쟁반을 팔로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고급 요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치의가 정심을 복도로 불러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장님, 이대로 곡기를 끊으시면 며칠을 넘기기 힘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드시게 해야 합니다. 정심이 주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정심을 본 혜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방장님, 제가 회장님을 위해 특별한 약선 잣죽을 끓여봐도 될까요? 잣죽? 미슐랭 셰프 요리도 다 엎어버리시는 분인데 잣죽을 드시겠어? 정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방식이에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께 이 잣죽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혜원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정심은 그 눈빛에서 장난기가 아닌 절실함을 읽었습니다. 내 책임이다. 실패하면 나도 못 막아. 감사합니다. 혜원은 주방 한쪽에서 잣을 곱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잣을 볶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자신이 따로 보관해둔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말린 귤 껍질을 특수하게 덮어 만든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엄마의 비법이에요. 귤 껍질을 3번 덮어서 쓴맛을 없애고 향만 남기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혜원이 혼잣말처럼 말하며 가루를 잣죽 위에 살짝 뿌렸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고소함이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심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이거 무슨 향이 이래?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야. 정심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잣죽이 담긴 은쟁반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회장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내려진 넓은 방 안에서 한태권 회장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볼이 깊이 패이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가져왔습니다. 정심이 조심스럽게 은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회장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귤껍질 향이 한 회장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꼼짝도 않던 한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번개에 맞은 듯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 냄새가...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한 회장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라고. 한 회장이 숟가락을 놓으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손녀를 임신했을 때 며느리가 매일 아침 직접 끓여 올리던 약선 잣죽의 맛이었습니다. 정심아, 이 죽을 누가 끓였어? 당장 그 사람을 내 눈앞으로 데려와. 한 회장의 벼락 같은 호통이 침실밖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택 안의 모든 직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회장의 호통이 저택을 뒤흔든 직후 회장실 밖 복도에서 상황을 엿듣고 있던 신여진 집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신 집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죽 하나 끓인 걸로 회장님 눈에 들면 이 저택에서 내 자리가 흔들린다는 소리잖아. 신 집사는 곧바로 자신의 사설 경호원 둘을 불러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혜원은 정심에게 불려갈 준비를 하며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윤혜원 씨, 잠깐 따라와 주세요. 집사님이 부르십니다. 경호원 하나가 혜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집사님이요? 지금 회장님이 저를 찾고 계신다고. 집사님, 지시가 먼저입니다. 빨리요. 경호원 둘이 혜원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심이 주방에 없는 틈을 노린 것이었죠. 혜원은 저항했지만 덩치 큰 경호원 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끌려 내려간 혜원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지하 식자재 창고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곧이어 신 집사가 굽 높은 구두를 올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혜원을 내려다보는 신 집사의 얼굴에 비뚤어진 웃음이 번졌습니다. 야, 윤혜원. 네가 뭔데 회장님을 뵙겠다는 거야. 저는 회장님이 부르신 겁니다. 죽을 끓인 사람이 저라고 주방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혜원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신 집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죽은 내가 끓인 거야. 알겠어? 내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특별 레시피라고. 넌 그냥 밑에서 재료 손질이나 한 하찮은 보조일 뿐이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집사님은 그 죽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혜원의 말에 신 집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이었죠. 신 집사가 혜원의 멱살을 움켜쥐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쓰레기가 감히 회장님을 뵙겠다고? 넌 평생 이 우경그룹 지하 창고 쥐새끼로 살다 되지는 거야. 알아들어? 신 집사가 혜원을 밀쳐 다시 바닥에 내팽개치고 육중한 철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신 집사의 구두 소리가 계단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혜원을 삼켰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딘가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쥐새끼라. 좋아, 쥐새끼가 이 창고를 빠져나가는 꼴을 똑똑히 보여주지. 혜원은 바닥을 더듬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시각 한 회장의 서재에서는 무릎을 꿇은 신 집사가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었습니다. 신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한 회장이 깊이 파인 눈으로 신 집사를 응시했습니다. 그래, 네가 끓였다고? 네, 회장님. 제 정성을 다해서. 그럼 하나만 묻지. 그 죽에 들어간 숨겨진 핵심 재료가 뭐냐?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신 집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최상급 송화가루를 특별히 배합한 것입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 회장은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맛의 비밀이 송화가루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을 당장 끌어내. 한 회장이 앞에 놓인 뜨거운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찻잔이 신 집사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며 뜨거운 물이 튀었습니다. 신 집사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짜 죽을 끓인 사람을 찾아내. 이 저택을 뒤져서라도 당장 내 앞에 세워. 한 회장이 경호팀장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창고 안의 회원은 벽을 더듬어가며 천장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낡은 환풍구였습니다. 저기다. 회원은 창고 구석에 버려져 있던 녹슨 쇠꼬챙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낡은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환풍구 철망에 나사를 미친 듯이 돌려 빼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쓴 나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쇠꼬챙이를 비틀 때마다 손톱이 깨지며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빠지라고. 회원이 이를 악물고 온 힘을 쏟아 나사를 돌렸습니다. 끝내 첫 번째 나사가 빠졌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차례로 빠져나왔습니다. 회원은 피범벅이 된 손으로 철망을 잡아 뜯어냈습니다. 비좁은 환풍구 통로 안으로 자신의 몸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팔과 어깨를 긁어 상처를 냈지만 회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쥐새끼가 기어나간다. 똑똑히 봐라, 신여진. 회원은 이를 악물고 기었습니다. 온몸이 시커먼 먼지와 긁힌 상처로 엉망이 된 채 환풍구 반대편인 본관 1층 복도 천장에 도달했습니다. 천장 격자를 발로 걷어차 밀어내고 회원은 복도 바닥으로 아슬아슬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쿵!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회원이 복도에 착지하는 순간 수색 중이던 경호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죽을 끓인 사람이요? 경호팀장이 회원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접니다. 따라오시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호팀장은 직감적으로 회원이 회장이 찾는 사람임을 알아차렸고 즉시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에 묵직한 참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흙투성이에 피범벅인 몰골의 회원이 당당하게 걸어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한태건 회장이 회원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원의 또렷한 눈매, 꼿꼿한 코,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한 회장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외아들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 죽을 끓인 아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입니다. 회원이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찰나 한 회장의 시선이 회원의 목덜미 아래쪽에 꽂혔습니다. 거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점 하나. 한 회장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잃어버린 핏덩이 친손녀만이 가지고 있던 유전적 표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한 채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던 그 아이. 잠깐만. 한 회장이 비틀거리며 회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회원의 어깨를 잡고 목덜미의 붉은 점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맞아. 네가 내 핏줄이야. 한 회장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인 회원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인처럼 위험 있던 노인의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원은 낯선 노인의 품에 안긴 채
영문을 모르고 굳어 있었지만 한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어깨를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경그룹 VIP 지정 병원의 특별 검사실이었습니다. 정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온 담당 의사가 한태건 회장과 회원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윤혜원 씨와 회장님의 혈연 관계가 99.9%의 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윤혜원 씨는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회장은 옆에 앉아있던 회원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다. 30년을 찾았어. 이제 두 번 다시 널 잃지 않겠다. 한 회장의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원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밤, 지하 창고에서 쥐새끼라 불리던 새벽, 그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래, 왔어. 이제 집에 왔어. 한 회장이 회원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끝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밑바닥 주방 보조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 우경그룹의 유일한 직계 후계자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회원은 저택 최상층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며칠 뒤 열릴 후계자 공식 취임식을 위해 유럽에서 비행기로 공수된 수천만 원짜리 맞춤 드레스가 회원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님, 이 드레스는 파리에서 직접 재단하여 공수한 것입니다. 구두도 이탈리아 장인이 손수 만든 수제화입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조심스럽게 드레스를 꺼내 보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에 촘촘히 박힌 보석들이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회원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레스를 걸치고 화려한 수제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맨발로 창고 바닥을 기던 사람이 이게 정말 나야? 회원이 거울 속 자신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회원은 주먹을 꽉 쥐고 어깨를 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엄정난의 낡은 빌라 현관문이 쾅 부서져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4명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정난, 이자 포함해서 5억이야. 오늘 안에 안 갚으면 이 집 통째로 날린다. 덩치 큰 사채업자가 소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엄정난이 기겁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돈을 마련할 때가 있어요. 한 달? 지난번에도 그 소리 했잖아. 됐어. 딱지 붙여. 사채업자들이 가구며 가전제품마다 빨간 딱지를 무자비하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TV에, 침대에, 심지어 신발장에까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엄정난이 사채업자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사채업자가 발로 걷어차 밀어냈습니다. 엄정난은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빌라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엄정난의 비명이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후계자 공식 취임식 당일이었습니다. 회원은 저택의 대연회장의 신여진 집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연회장 중앙의 단상에 올라선 회원은 드레스 대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흔들림 없는 눈빛이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우경그룹의 공식 후계자로서 첫 번째 업무를 시작합니다. 회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신여진 집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회원은 단상 위에서 천천히 시선을 돌려 신 집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신여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신 집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이신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회원의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신 집사가 뻣뻣한 발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회원은 정장 주머니에서 빨간색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 집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하 창고 환풍구 오른쪽 세 번째 나사 뒤. 거기 숨겨둔 거 맞죠? 신 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회원은 빨간색 USB를 연회장 대형 스크린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신 집사가 지난 7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개인 계좌로 빼돌린 수십억 원대 이중 장부의 엑셀 파일이 낱낱이 띄워졌습니다. 거래 날짜, 부풀린 금액, 입금된 계좌번호까지 한 줄 한 줄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건 집사님이 그런 짓을 7년이나? 신 집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신 집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악했습니다. 회원이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신 집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원은 허리를 살짝 숙여 신 집사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내가 창고 쥐새끼로 되질지 아니면 신여진 씨가 횡령범으로 감방에서 썩을지 지금부터 똑똑히 확인시켜 드릴게요. 회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신 집사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원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는 신 집사의 양팔을 경호원 둘이 양쪽에서 꺾어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나를 누구로 보고. 내가 이 저택에서 10년을 일했어. 10년 동안 훔친 돈은 감방에서 갚으시면 됩니다. 회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회장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제범죄수사대 형사 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여진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자 신 집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신 집사를 문 밖으로 끌어내자 연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이 치기 시작한 박수가 2명, 3명으로 번져갔습니다. 오랜 시간 신 집사의 횡포에 시달려온 직원들이 안도와 통쾌함이 뒤섞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원은 단상으로 돌아가 직원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저택에서 부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발코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태건 회장이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핏줄이 맞아. 한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회원의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단호하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회원의 눈빛은 이미 신 집사를 지나 진짜 악마들인 전 시댁 식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경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한 회원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기사가 전국 뉴스와 신문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회원의 사진이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그 기사를 본 사람은 혜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찜질방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이틀째 찜질방 바닥에서 잠을 자던 엄정난이 TV 화면을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이리 와봐. 빨리. 엄정난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찜질방 TV에 비친 세련된 재벌 후계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설마. 최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혜원이야. 우리가 신발 벗기고 내쫓은 그 윤혜원이 맞아. 엄정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엄정난의 눈동자 안에서 지독한 탐욕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엄마, 큰일 났다. 그년이 재벌이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닥쳐, 이 멍청아. 엄정난이 최민우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복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현이 우경그룹 후계자라면 돈이 얼마야? 수천억이야. 거기서 100억만 뜯어내면 빚 갚고도 평생 호의호식이야. 100억을 어떻게 뜯어내? 그년이 순순히 줄 리가 없잖아. 최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정난이 아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년의 약점을 잡으면 돼. 사람한테는 누구나 급소가 있어. 며칠 동안 엄정난과 최민우는 우경저택 주변을 배회하며 동태를 살폈습니다. 저택 후문 근처에 숨어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던 엄정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혜원이 매일 아침 저택을 나서기 전 총괄 주방장 오정심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늙은이야. 혜원이가 어머니처럼 따르는 저 늙은이가 급소다. 엄정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 납치는 중범죄라고. 중범죄? 우리가 지금 감옥을 걱정할 처지야? 사채업자한테 죽느냐, 100억을 뜯어내느냐 둘 중 하나야. 엄정난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최민우는 어머니의 눈빛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해질녘이었습니다.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홀로 전통시장을 찾은 정심이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지만 정심이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뒤에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 정심이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건달 둘이 뛰어내려 정심의 입을 막고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심의 비명은 건달의 손바닥에 짓눌렸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고등어가 바닥에 떨어져 퍼덕거렸습니다. 정심은 검은 봉지가 머리에 씌워진 채 승합차에 실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외곽, 인적이 완전히 끊긴 폐공장이었습니다. 녹슨 철골 기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정심은 나무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정난이 정심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윤혜원이한테 엄마 대접을 받아? 걱정 마. 혜원이가 돈만 보내면 살려줄 테니까. 밤 10시 혜원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혜원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간만이네, 혜원아. 시어머니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 혜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쥔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어머님? 아이고 고맙다. 아직도 어머님이라 불러주는 거 보니까 예의는 남아있네.
엄정난이 킬킬 웃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용건? 좋아. 간단해. 엄정난의 웃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당장 현금 100억 준비해. 안 내놓으면 이 늙은이 목을 비틀어버리고 네가 과거에 외도를 저질러 빚을 남기고 시댁에서 도망친 패륜녀라는 가짜 폭로 영상을 언론에 풀 테니까. 회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정심 주방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이긴. 잘 모시고 있지. 아직은. 엄정난이 전화기를 정심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혜원아, 나는 괜찮으니 이것들 말 듣지 마. 듣지 마. 정심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뒤이어 정심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혜원이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100억. 늦으면 이 늙은이 장례치를 준비해.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원은 휴대전화를 쥔 채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갓 후계자로 인정받아 그룹 내 입지를 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가짜 스캔들이 터지면 할아버지의 체면은 물론이고 그룹 주가까지 폭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목숨을 건져준 은인이 죽습니다. 혜원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두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심야에 혜원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한태건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원아, 아직 안 잤어? 무슨 일 있는 거냐? 아닙니다, 할아버지. 서류를 검토하느라 늦었어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흙탕에 할아버지를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몸 축나게 무리하지 마라. 내가 너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한 회장의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 멀어졌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한편 폐공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해 극도로 흥분한 사채업자들까지 엄정난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엄정난, 내일까지 5억 안 갚으면 너도 그 늙은이 옆자리야. 사채업자의 으름장에 엄정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정난은 건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 늙은이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혜원이한테 보내. 정심의 목숨이 분초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습니다. 100억 원을 송금하면 정심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저 짐승들에게 돈을 주는 순간 끝없는 협박의 굴레에 빠지고 결국 정심도 죽게 됩니다. 혜원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떨리던 혜원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두 주먹을 쥔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어. 뿌리째 뽑아버리겠어. 혜원은 곧바로 우경그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즉시 그룹 소속 최정예 사설 경호팀과 정보팀을 비상 소집해 주세요. 내일 새벽까지 전원 대기 상태로.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혜원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혜원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인을 구하고 악의 뿌리를 통째로 태워버리겠다는 서늘한 결의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경그룹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원과 엄정난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져 검은 승합차의 이동 경로를 잡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납치 장소가 단 몇 시간 만에 특정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경기도 양주 폐공장입니다. 승합차가 이틀 전부터 주차되어 있고 내부에 최소 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팀장의 보고를 받은 회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팀 투입 준비는요? 검은색 전술 차량 12대, 경호 요원 36명 대기 완료입니다. 출발하세요. 정심 주방장님은 반드시 무사히 구출합니다. 그리고 회원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채업자들 대포폰으로 엄정난의 은신처 좌표를 익명 전송하세요. 그쪽은 저들끼리 물어뜯게 놔두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팀장이 나가자 회원은 검은 정장의 단추를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우경그룹 본사 최고층 부회장실이었습니다. 회원은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넓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수백억 대의 투자 결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흔들림 없는 필체로 만년필 서명을 남겼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동남아 신규 물류센터 착공이 승인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다음 서류 주세요. 회원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회원은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도착했겠네. 바로 그 시각 경기도 양주 폐공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전술 차량 1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폐공장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무장한 경호 요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진입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3, 2, 1. 진입. 경호팀장의 명령과 함께 공장 철문이 폭파되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에 공장 안에 있던 건달들이 기겁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경찰이야? 닥치고 엎드려. 경호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건달 넷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훈련된 경호 요원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팔이 꺾이고 바닥에 제압당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장님 괜찮으세요? 경호팀장이 의자에 묶인 정심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심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시퍼렇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괜찮아? 정심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무사하십니다. 지금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정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경호 요원이 정심을 부축해 대기 중인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회원이 사채업자들의 대포폰으로 익명 전송한 은신처 좌표를 받은 사채업자 3명이 모텔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엄정난, 여기 숨어 있었어. 엄정난과 최민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돈은 내일까지 꼭. 내일? 그 소리 듣기도 지겹다. 사채업자가 엄정난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민우는 화장실로 도망치려다 다리를 걸려 넘어졌습니다. 모텔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 관할 경찰 강력반이 모텔 복도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 특수 납치 및 불법 추심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폐공장과 모텔 두 곳에서 동시에 일당 전원이 체포되었습니다. 회원의 치밀한 계산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 취조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갑을 찬 엄정난과 최민우가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납치교사, 특수협박, 불법 감금,
여기에 사기까지 더하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주동입니까? 취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엄정난과 최민우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찰나의 눈빛 교환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정도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민우가 먼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형사님, 저 미친 노인네가 다 꾸민 짓입니다. 저는 그냥 끌려다닌 것뿐이에요. 제 어미지만 완전 악마라고요. 엄정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 도박 빚 30억을 누가 처리해줬는데 네가 혜원이한테 복수하자고 먼저 말한 거잖아. 거짓말. 엄마가 납치하자고 한 거지. 나는 반대했어. 이 거짓말쟁이 새끼가. 엄정난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민우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휘어잡았습니다. 최민우도 엄정난의 손목을 비틀며 발악했습니다. 얼굴을 피가 나도록 핥히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취조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분리해. 분리시켜. 형사들이 달려들어 모자를 떼어놓았습니다. 엄정난의 머리카락은 쥐어뜯겨 엉망이었고 최민우의 볼에는 손톱 자국이 세 줄로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취조실 밖 일방향 거울 너머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혜원의 입가에 비로소 차갑고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원은 거울 문을 열고 취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바닥에 뒹굴며 피투성이가 된 모자가 혜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정난의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혜원아. 부르지 마세요. 그 입으로 제 이름을 부를 자격 없으니까. 혜원은 구두굽으로 바닥을 가볍게 치며 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자기들끼리 물어뜯으면 재미없지.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혜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취조실 전체를 얼려붙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우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혜원아, 제발. 나는 어머니한테 끌려다닌 것뿐이야. 한 번만 봐줘. 봐준다고? 내가 맨발로 눈밭에 쫓겨날 때 당신은 뒤에 숨어서 웃고 있었잖아. 혜원은 시선을 돌려 담당 형사에게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담배갑 크기의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건 사채업자들에게서 회수한 엄정난의 소형 녹음기입니다. 이 안에 며느리에게 30억 빚을 덮어 씌운 모자의 금융 사기 자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취조실의 과거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야, 네가 직접 말해봐. 이 돈이 대체 누구 빚이야? 내 빚이지, 원래는. 근데 어차피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놨으니까 이제 혜원이 거잖아. 엄정난이 자기 보험용으로 녹음해둔 아들의 자백이 취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정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이건 아니야. 납치교사의 거액의 사기, 무고죄까지. 이제 햇빛 볼 날이 남아있긴 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혜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엄정난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우의 울음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혜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혜원의 뺨을 스쳤습니다. 혜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집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엄정난,
피고인 최민우, 사기, 특수 납치교사, 불법 감금, 무고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봉이 내려찍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엄정난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15년이요? 판사님, 저는 아들한테 속은 겁니다. 저놈이 다 꾸민 짓이라고요. 엄정난이 발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최민우가 이를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뻔뻔하기는 납치하자고 한 게 누군데 끝까지 남 탓이야? 닥쳐, 이 못난 놈아. 네가 도박만 안 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내 도박이 문제야? 엄마 욕심이 문제지.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모자를 분리시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으로도 서로를 향해 발악하는 모자의 추악한 몰골에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과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호송차에 실려 각각 다른 교도소로 향하는 모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만함도 비열한 미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엄정난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흉악범들이 모인 수감동에서 엄정난은 서열 꼴찌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겨울 찬물로 공용 변기를 맨손으로 닦아야 했습니다. 손등이 트고 피가 배어나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야, 엄정난. 변기에 물때 남았어. 다시 닦아. 같은 방 수감자가 엄정난의 등짝을 걷어찼습니다. 엄정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어지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좁은 독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민우 그놈. 제 어미를 팔아먹은 놈. 하지만 자신이 먼저 아들을 팔아먹으려 녹음기를 숨겼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엄정난은 매일 밤 미쳐가듯 벽을 긁으며 서서히 생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남자 교도소의 최민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비열한 눈치 보기와 비겁함은 교도소 안에서 가장 먼저 짓밟히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도 매일 뒤통수를 맞았고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쥐죽은 듯 숨죽여 울었습니다.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 꼴이 안 됐어. 최민우는 밤마다 같은 말을 되뇌었지만 자기가 저지른 도박과 아내를 팔아넘긴 비열함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악몽 같던 과거를 완벽하게 도려낸 혜원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우경그룹의 공식 후계자로서 혜원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취임 첫 분기에 동남아 물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임직원들은 혜원의 결단력과 따뜻한 리더십에 진심으로 존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혜원이 가장 공들여 준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여 결식아동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우경아동복지재단의 설립이었습니다. 재단 출범식 당일이었습니다. 우경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혜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추운 밤에 저를 구해주신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혜원이 객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경아동복지재단의 초대 이사장 오정심 주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정심이 일어섰습니다. 정심의 눈이 벌써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는 정심의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주방장님, 이리 오세요. 혜원이 정심의 손을 잡아 단상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심은 수백 명의 박수 소리에 둘러싸여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혜원아, 나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야. 이런 큰 자리는 과분해. 과분하지 않습니다.
주방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밤 쓰레기장에서 얼어 죽었어요. 이건 제 은혜 갚음이 아니라 당연히 받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회원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정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원이 무대 위에서 정심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대강당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태권 회장이 주름진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거식증으로 뼈만 남았던 얼굴에 살이 오르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흐뭇하고 평화로운 박수를 보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컸다, 우리 손녀. 출범식이 끝난 화창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회원은 아무도 없는 우경 대저택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홀로 산책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고 잔디 위에는 얇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원의 발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손수 만든 최고급 맞춤 수제화가 반짝거리며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과거 동상으로 얼어붙었던 흉터를 부드러운 가죽이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회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두코에 묻은 작은 눈송이를 손끝으로 살며시 털어내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회원은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맨발로 눈밭을 걸을 때 발바닥을 찢던 얼음 조각, 뚝뚝 떨어지던 붉은 핏방울, 등 뒤에서 쾅 닫히던 현관문 소리. 회원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맨발로 내쳐진 차가운 눈밭이 내 인생을 피워낼 가장 찬란한 봄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인간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회원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꼿꼿하고 당당한 어깨,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 정원을 걸어나가는 회원의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웅장한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회원의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30억 빚을 떠안고 맨발로 쫓겨났던 그 여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얼어 죽을 뻔한 그날 밤 따뜻한 손 하나가 그녀를 살려주었고 회원은 그 은혜를 끝끝내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반대로 남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던 엄정남과 최민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핏줄끼리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물어뜯다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에게 못 박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못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엄정난이 며느리의 신발을 불 속에 던졌을 때 그 불길이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혜원이처럼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늘이 알아주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손 내밀어준 사람, 그 고마움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